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이제 우리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열거된 자산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언제 가지고 있으면 낸다? 6월 1일 시점에 소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라 그랬죠?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내느냐? 자, 재산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기본 세 문제인데 세 문제 중에서 꼭 한 문제는 얘가 나와요. 납세무자가 누구냐? 당연히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될까요? 자, 일단 재산세 납세무자를 판단할 때 어느 시점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렇죠. 6월 1일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6월 1일 시점에 누가 납세무자냐면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그것도 어떤 소유자가 납세무자냐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라고요. 사실상 소유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무자는 당연히 누구냐면 6월 1일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월할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냥 6월 1일 시점에 당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만 따져요. 6월 1일 시점에. 1년 365일 중에서 딱 하루만 눈 뜹니다. 언제? 딱 하루만 눈 떠서 잡아내요.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딱 눈 떠서 네 거야, 아니야? 이것만 물어봐요. 제 건데요? 네가 내. 제 거 아닌데요? 너 내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냐? 무조건 사실상 소유자예요.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요. 그래도 누가 납세무자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매 등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매매를 하느냐? 5월 30일 날 매매를 해요. 잔금을 치러요. 그러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시점을 가지고 따져요? 6월 1일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잔금일이 언제냐면 잔금일이 5월 30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6월 1일 시점에는 누구 재산이에요? 을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을이 사실상 소유자죠? 근데 을이 사정이 좀 있어서 등기를 제가 좀 늦게 가져갈게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봤더니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 아직까지 6월 1일에 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지금 이 케이스죠. 실제 소유자는 누군데? 을인데 등기부상 소유자는요? 갑이라고요. 그러면은 재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그렇죠. 얘가 내는 세금이라고. 얘가 상관없다고요. 얘가 원칙이라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대요. 이런 케이스는 어떤 경우예요? 그래요. 임대차.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사용자는요? 임차인이죠.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임대인이 납세무자라고. 임대인이. 이런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원칙은 누가 납세무자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됐을 때 잘 보세요. 6월 1일 이전에 거래가 됐으면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 다른 말로 하면 매수자라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6월 1일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6월 24일 날 거래를 했다. 그러면 6월 1일 시점에는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그죠?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지급이 됐으면 매도자 재산이라고요.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뭔만 알고 계시면 돼요? 6월 1일 시점에 누구 거냐만 알고 계시면 돼요. 6월 1일 시점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 시점에 누구 재산이냐 그것만 알고 계신다 그러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6월 1일 날 잔금이 치러졌으면 누구 걸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죠. 6월 1일 시점에 잔금이 치러졌다면 그러면 6월 1일 시점에 잔금이 치러졌으면 누구 재산이에요? 매도자 거예요? 매수자 거예요? 매도자 거이면서 매수자 거죠. 예를 들어서 6월 1일 오후 2시에 잔금이 치러졌어요. 그러면 2시 전까지는 누구 거예요?
매도자 거고 2시 이후부터는요. 매수자 거죠. 이렇게 시간 계산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한 사람을 정해줬어요. 앞으로 누가 쓸 거다. 그래서 6월 1일에 잔금이 치러지면 그냥 매수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실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원칙은 누가 납세무자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 사실상 소유자가 2명 이상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공유재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납세무자예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느냐면 지분권자를. 그냥 지분별로 나누어서 내면 돼요. 그러면 지분별로 나누어서 부과가 되려면 지분 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근데 지분 표시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걸로 가느냐? 지분은 균등한 걸로 봐요. 지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봤더니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를 봤더니 갑과 을이에요.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갑의 지분이 60%고 을의 지분이 40%로 돼 있어요. 근데 얘가 1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0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10억을 6억하고 4억으로 나누어서 세금 계산하는 방법 하나.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자, 이쪽으로 잠깐 넘어와 볼게요. 자, 이 경우에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10억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온 세금의 60%를 갑에게, 나온 세금의 40%를 을에게 이렇게 가는 방식 하나. 또 하나는 처음부터 60% 40%로 나누어요. 그래서 6억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이걸 갑에게, 또 4억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이걸 을에게 이렇게 가는 방식. 차이점 아시겠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출발점이 달라요. 자, 출발할 때 뭘로 출발했어요? 10억으로 출발했는데 따지고 보면 물건으로 출발했어요?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이게 물세. 자, 출발할 때요. 물건으로 출발했어요?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요게 인세. 지방세는 물세다, 인세다? 이거라고요. 이게 원칙이라고요. 단 토지만 이렇게 간다고요. 아까 토지만 인세라 그랬잖아요. 토지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토지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식으로 갔었을 때 세금이 나왔는데 그 세금을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분별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분이 큰 자가 납세물을 진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지분이 큰 자가 아니라 그냥 누가 납세무자다? 지분권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냥 10억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이 세금의 60%를 누구에게? 갑에게. 이 세금의 40%를 누구에게? 을에게. 이렇게 부과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온 고지서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네 걸 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느냐? 절대로 연대납세무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재산세가 되게 깔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지분이 99%고 내 배우자 지분이 1%예요. 부부 공동명의예요. 그래도 나온 세금의 99%는 나한테, 나온 세금의 1%는 내 배우자한테. 근데 배우자 걸 내가 내준다? 이런 거 없다고요. 세법은 되게 좀 따지고 보면은요,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만 살면 돼요. 아시겠나요?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네 것까지 내줄게.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내 것만 낼 거야. 너는 네 거 내. 왜 내가 네 것까지 내줘야 되는데 이런 구조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인데 요 지분이 없어요. 등기부를 봤더니 지분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5대5로 두 사람이니까 2분의 1씩. 만약에 세 사람이면 3분의 1씩, 네 사람이면 4분의 1씩. 어떻게 간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시험지에 나올 때 만약에 공유재산은 지분이 큰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맞다, 틀리다. 틀린 문장이다. 지분이 큰 자가 납세무를 진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지분권자가 납세무자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연장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이딴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틀린 문장. 연장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 한 사람을 지정한다. 이딴 식으로 문제를 정말 많이 내요. 다 필요 없다. 굉장히 깔끔하게 간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이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리고 공유재산일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지분권자가 납세무자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인데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르대요.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냐면 그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 소유자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구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집이 있어요. 자, 주택이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걸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면 돼요?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더니 요 건물 소유자하고 요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고지서 보낼 거야? 이 세금을. 건물 소유자한테 보내야 돼요? 토지 소유자한테 보내야 돼요? 자, 세금 계산할 때는 무조건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합쳐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토지 건물을 유일하게 합쳐서 계산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주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쳐서 계산했더니 세금이 나왔어요. 근데 건물 쪽 소유자하고 토지 쪽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공유재산이라 그래요? 아니죠. 공유재산은 하나애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걸 말하고요. 그러면 공유재산이었으면 뭐별로 쪼개서 부과하면 되는데 지분별로. 이건 공유재산 아니죠. 그럼 누가 납세물을 지느냐? 둘 다 납세물을 진다고요. 그래서 이 둘 다를 뭐라 그래요? 그 소유자라고 한다고요. 그 소유자. 그러면 이걸 이 사람한테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연대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죠, 이걸. 근데 공유재산이었으면 지분별로 나눴겠지만 이건 공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별로 나누느냐? 자, 뭐별로 나눈다? 무엇을? 세액을. 자, 글자 잘 보세요. 가액이에요, 세액이에요? 세액을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고요. 그 소유자를. 자, 공유재산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공유재산하고. 자, 그래서 공유재산은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고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받고, 유일하게 주택의 경우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하는데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면 지분별로 나누어서. 이해되셨죠? 지분별로 쪼개서
그 다음에 주택인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무슨 비율로 쪼개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음자로 한다고요.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제. 네.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원칙은 누가 납세음자인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음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상 소유자가 두 명일 때가 있죠? 하나는 공유재산일 때, 또 하나는 주택인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그러면 공유재산일 때는 누구를 사실상 소유자로 한다?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쪼개서. 그 다음에 주택인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요. 그 소유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하고 무슨 비율로 나누어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고지서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첫 번째가 신탁재산이에요. 신탁재산일 때는 누구를 납세음자로 하느냐면 수탁자를 납세음자로 해요. 신탁재산은. 자, 그래서 신탁재산은 누구를 납세음자로 한다? 수탁자를 납세음자로 하는데, 자, 이쪽으로 잠깐 넘어와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위탁자라 그래요.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위탁자라 그래요. 재산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수탁자라 그래요. 수탁자. 그러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자기 재산, 이걸 고유재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탁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어요. 이걸 무슨 재산이라고 하느냐면 신탁재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고유재산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 거예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누가 납세의무를 져야 돼요? 문제는 얘가 문제, 얘가. 이거 누구 재산이에요? 그렇죠. 얘는 위탁자 거란 말이에요. 얘 거예요, 얘 거. 아셨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야 돼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수탁자가 A법인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신탁재산이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한 게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토지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A하고 B가, 예를 들어서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문제는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고요? 갑이죠? 그래서 갑에게 고지서를 보냈더니 갑이 이걸 체납을 해요. 그러면 체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압류를 해야 돼요. 압류를. 근데 압류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었을 때만 압류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의 명의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 재산인데? 갑의 재산인데, 위탁자 재산인데 명의가 수탁자 명의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체납자는 갑이고 명의는 A법인이니까. 그래서 실무에서 체납을 시켰을 때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신탁이에요. 신탁을 해놔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체납하든지 간에 내 명의로 안 돼 있으니까 압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체납자인데 이 사람 재산인 줄 알아요. 아는데 명의가 이 사람 명의로 안 돼 있으니까 압류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야, 다 필요 없어. 명의가 너니까 체납자도 너로 만들게. 그래서 수탁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뭐가 가능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신탁재산은 위탁자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고지서만 얘한테 보내는 거지 얘가 직접 돈 내지는 않아요. 얘는 얘한테 통보를 해요.
야, 네가 맡겨놓은 토지에 대해서 고지서 나왔어. 세금 내. 그랬더니 얘가요. 야, 니한테 나왔으니까 네가 내 이래요. 그러면 얘는요. 마음대로 해. 나 안 내고 냅둘 테니까. 나중에 네 거 압류당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고지서만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지가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자체에서는 수탁자는 억울할 일이 없어요. 굳이 불편한 일이 하나 있다면 전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네 거 고지서 나왔어.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그 불편함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신 지자체에서는요. 징수가 편해졌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신탁재산은 위탁자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지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채비지나 보류지가 뭔지는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채비지나 보류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죠?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주는 게 환지고 얘는 안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전제 조건이냐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뭐 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아서.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느냐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공부상 소유자.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예요. 자, 반드시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매매 등의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원칙은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사실상 소유자인데 이 사실을 뭐 하지 않아요?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매매된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제 거잖아요. 고지서가 저한테 와야 되는데 등기부에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팔았다라는 사실을 모를 거 아니에요. 신고를 안 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지서가 갈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 이전에 팔았으면 근데 여러분들한테 고지서가 날아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매도자예요. 여러분들이 매도자고 자, 이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때 잔금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잔금 거래가. 갑이 을에게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입니다. 을이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등기부에는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갑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등기 이전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래 고지서는 누구한테 보냈어야 정상이냐고요? 얘한테 보냈어야 정상인데 다르다라는 표현은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다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너 엄마랑 닮았네? 엄마랑 안 닮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엄마랑 애랑 얼굴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엄마 얼굴을 모른다거나 애기 얼굴을 모른다 그러면요. 닮았네 이런 소리를 못 해요. 닮았다, 안 닮았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자, 같다, 다르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두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자체에서. 근데 이 사실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신고를 안 해요. 신고를 안 하면 매매된 사실을 모르죠? 다르다가 아니라 모른다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재산세 고지서 들고 구청 쫓아갑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 월급 쳐받으면서 왜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해가지고 엄청나게 소송이 쌓여요. 진짜 그래요. 막 쌍욕하면서 난리를 쳐요.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뭐 가서 대충 조금 곱게 이야기하는데 재산세가 300만 원, 500만 원 나왔다고 진짜 쌍욕 나온다니까요. 나 팔았다고. 근데 왜 나한테 고지서 보내? 그렇게 쫓아와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와서 물어보면 너희들 공무원들 딱 이거 한마디만 물어봐. 당신 나한테 와서 말한 적 있냐고. 말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 잘못이야. 당신 세금 내는 거 법으로 딱 되어 있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 자, 매매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뭐 하지 않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냥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고?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인데 이를 뭐 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아서 매매 사실을 모른다면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한테 고지서가 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요. 가서 신고하라고요.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이 사람은 뭘 신고하러 갈까요? 취득세 신고하러 어디로 갈까요? 구청으로 가겠죠?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뭐 신고할까요? 양도소득세 신고하러 세무서로 간다고.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 신고하려고 세무서로 가고 이 사람은 취득세 신고하려고 구청으로 간다고요. 지방세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구청 가서 취득세 신고하면 그 취득세 담당자 옆에가 재산세 담당자예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이 가서 구청 안 가도 이 사람이 신고를 해놓으면 자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상적으로 얘한테 고지서가 간다고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구청 신고를 안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너라도 오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고 네가 확인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5월 말부터요.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대장 열람하라고 프랑카드 걸려요. 구청 앞에 가보세요. 구청 앞이나 이렇게 프랑카드 걸려있는 데 보면 대장 열람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왜 하라고 하느냐면 혹시라도 매매로 팔았는데 매수인이 취득세 신고 등을 안 해서 아직까지 내 이름으로 남아있다면 계약서 갖고 오라고요. 와서 확인시켜 주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서 보낼 건데 그것도 안 한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당신한테 고지서가 가더라도 억울해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까요? 극히 일부일까요? 극히 일부예요. 일부인데 일부니까 예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건 중에 95건은 정상적으로 가는데 한 5건 정도가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 대한 분쟁을 없애려면 법으로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법률에서 나오는 거고 시험지에 잘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정중재산이에요. 유일하게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게 정중재산이에요. 그러면 명의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개인으로 돼 있죠? 근데 실제로는 누구 거예요? 정중 거죠. 그러면 고지서는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정중한테 보내야죠. 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니까? 정중이니까. 어디 정친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내라고요. 근데 그걸 뭐 하지 않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게 정중재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그때 가서는 그 개인한테 보낸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거 선산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계속 재산세 고지서가 나온다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 신고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대충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산 사다 보니까 개인 명의로 해놓잖아요. 한 사람 명의로. 안 그래요? 그래서 선산 같은 경우 정친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느냐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선사는. 그게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 후손들 있죠. 그 후손들은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가 개발된다고 해보세요. 진짜 칼부림 나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 종친회 만들어서 종친회 명의로 해놓는 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칼부림 많이 나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상과 둘 다 공통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인데 이를 뭐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 이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얘가 문제 이제. 상속이죠? 상속을 받았으면 누가 납세무자예요? 상속된 재산은? 상속이 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요? 아니, 뭐, 이론적인 걸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상속된 재산, 상속된 땅이 있어. 그거 재산세 누가 내야 될까? 그냥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언제 사망했을지 어떻게 알아서. 그러면, 자, 7월 달에 사망하셨어요. 다음 연도 6월 1일까지 신고나 등기가 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아, 여러분들 상속이 되면은 등기 안 하세요? 신고 안 하세요? 안 받아봐서 모르시는구나. 아, 그래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요. 뭐 부모님이 재산 주신다 그래도 알았어 하고 냅두고 그냥 막 이렇게 누르라라 이렇게 지내요? 장담컨대 쌍둥쌤 지키고요. 왜 나는 재산 안 주냐? 분명히 그 이야기 나올걸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알아서 하세요. 네, 나중에 가서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직접 상속을 받아봐야 뭐 느끼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지면 다 등기라든지 신고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가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상속이 된 거든 매매가 된 거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에요. 근데 6월 1일까지 뭘 안 해놨어요? 등기도 안 해놓고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죠? 여전히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사망하신 분의 이름으로 돼 있다고요. 근데 사망 신고는 들어왔을 거니까 이분한테 고지서는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법정 상속인을 찾아요. 그 중에 한 명한테 보내요. 그래서 무슨 글자를 써요? 주된자를 쓰는 거예요. 주된자. 주된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에서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한 사람한테 보내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상속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취득세에서는 누가 납세무자냐면,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재산세에서는 누가 납세무자냐? 재산세에서는 원칙은요,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서가 간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뭐 하지 않고 등기도 안 하고 뭣도 안 했다면 신고도 안 해서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를 몰라요. 모른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내느냐면 상속인 중에 한 명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글자를 쓰느냐? 주된자를 써요. 이때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하고 각자라고 하고 재산세는 주된이라고 하는데 주된자를 쓰려면 이 글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했을 때,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자, 무슨 이야기냐면 6월 1일 날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 1일 시점하고 사망 시점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죠. 6월 1일 날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 1일하고 사망일 시점하고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월 1일이 됐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요. 이날 취득한 걸로 본다고, 이날. 그래서 취득세는 이때 내야 되는데 상속이 계약에 의해서 승계돼요? 자동 승계요? 자동 승계예요. 그래서 누가 받아갈지 모른다고, 이 당시에. 그러면 이 시점에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법정 상속인밖에 없다고요. 법정 상속인. 가족관계 등록부로 보면 법정 상속인이 나오잖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법정 상속인이 갑과 을과 병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받아갔을까요?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그냥 니도 받았고 니도 받았고 니도 받은 걸로 볼게,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각자 받은 걸로 봐서 니가 내든 니가 내든 니가 내든 아무나 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취득세를 냈죠? 기다려요. 언제까지? 6월 1일까지. 그래서 이날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봤더니 소유자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요. 어지간하면. 그러면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당연히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내면 돼요?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뭘 안 했느냐?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유자를 모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역시 법정 상속인밖에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갑, 을, 병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청 직원이 보니까. 그래서 취득세처럼 이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려고 보니까 각자라고 했을 때 물건 하나당 몇 장 날라가야 돼요? 그러면 물건이 10개면 무슨 10장이에요? 한 장당 하나당 3개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면 10개면 30장 날아가죠. 이거 이랬다가는 종이값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한 명에게 보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주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된.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 다 내기 싫으면 뭐 하라고요? 그래요. 하라고요. 하면 걔한테 보낼 테니까 안 하면 너한테 보낼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이때 주된이 누구냐면 연장자예요. 이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사실상 소유자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러면 원래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공부상 소유자한테 가야 되는데 상속은 공부상 소유자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상속인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음자로 한다 그러면 고지서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아시겠어요? 어디로 날아가요? 묘지로 날아가요. 같이 묻혀요. 그래서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라는 말을 안 쓰고 뭘 쓰는 거예요? 주된 상속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8번째.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냐면 사용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사용자가 납세무자라고요. 사용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이 내용인데 우리는 어느 시점을 가지고 따진다? 6월 1일을 가지고 따집니다. 6월 1일. 이 시점에 소유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고 사용자가. 근데 만약에 소유자하고 사용자가 다르다면 누구를 납세음자로 한다? 그래요. 이 사람이 납세음자라고, 이 사람이. 다르다면. 아까 임대차. 그리고 다시 소유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사실상 소유자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겠죠? 근데 아까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등기 이전이 좀 늦어지면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라고요? 얘한테 보내라고요. 그래서 얘가 원칙인 거예요. 근데 얘를 뭐 한다면?
모른다면, 누구를 모른다면, 그래요. 이 사람을 모른다면 얘 아니면 얘한테 고지서 보내라 이야기예요, 지금. 왜 모르느냐? 뭐 하지 않아서. 다르다라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누구를 모른다면, 사실상 소유자를 모른다면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고, 자, 공부상 소유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어 있다, 안 돼 있다? 근데 등기부도 없어요. 그러면 아예 소유자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때는 사용자한테 보내라고요. 그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을 잘 구분하시라고요. 시험 문제 항상 내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로 한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납세무자고? 사용자. 신고하지 않았으면 누가 납세무자고? 공부상 소유자. 요걸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납세무자입니다. 이 마지막 9번은 여러분들께서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이건 연부를 알아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놔두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이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소유자,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누어서 그 소유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상속인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사용자.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원칙은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신탁재산은 주택인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수탁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상속인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사용자. 딱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딱 고정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죽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자,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